옥년의 목에 칼날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곽가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마패를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계집 목이 먼저다. 맞은편에 선 박시윤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옥년도 떨지 않았습니다. 집신 바닥 안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옥년은 그저 행랑채에서 마당을 쓸던 처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을 빼앗기고 삼배옷 한 벌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그 손으로 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선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건넸습니다. 그 선비가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쌀 한 바가지가 고을 하나를 뒤집었습니다. 기름 보자기 홍산 고을 장터, 한복판, 포목과 곡식 자루가 쌓인 상단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중년 사내가 장부를 펼쳐들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최판수였습니다. 올 가을 흉년이 심하다고 들었소. 이자는 내년 봄으로 미루시오. 최판수가 붓을 들어 장부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선 농부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마시오. 내년에 풍년 들면 그때 얘기합시다. 최판수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뒤에서 12살 남짓한 계집아이가 작은 손으로 또 다른 장부를 또박또박 적고 있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서방네 외상이 벌써 세 번째예요. 옥년이 붓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최판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별표를 쳐두었잖느냐? 이 표시가 뭘 뜻하는지 기억하느냐? 내년 봄까지 기다려준다는 표시요. 옳지. 장부는 숫자만 적는 게 아니야. 사람을 적는 거란다. 그로부터 20해가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날, 최판수의 집 안채에서는 탕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최판수가 자리에 누운 지 보름째였습니다. 옥년이 방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서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약은 내가 직접 올릴 테니 물러들 거라. 옥년이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서 씨가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여기는 왜 왔느냐? 아버지 약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의원 어른이 봐주고 계신다. 옥년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탕약 그릇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쓰던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어느 의원이? 쓸데없이 참견 말아라. 서 씨가 몸으로 그릇을 가리며 옥년을 밀어냈습니다. 옥년이 뒤로 물러서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릇 바닥에 검은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최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 씨는 안채 열쇠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옥년의 방에는 서 씨의 친딸 홍이가 들어섰고 옥년에게는 부엌 옆 행랑채 구석방이 주어졌습니다. 삼배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행랑채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기름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독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가득한 서찰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옥년이 등잔불에 바짝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입술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서찰 맨 마지막 줄에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이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신 바닥을 뜯어 그 안에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 막동이 마당을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은 숨을 죽인 채 불을 껐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서 씨는 옥년을 들들 볶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짓는 사이에도 서 씨는 아버지의 문갑과 뒤줄을 하나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신복 막동까지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게 했습니다. 옥년은 우물가에서 빨랫감을 헹구며 그 모습을 눈끝으로 훔쳐봤습니다. 저 여자가 찾는 게 무엇인지 옥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흐린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좀 여쭤봐도 되겠소?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으면. 낡은 삿갓을 눌러 쓴 중년 선비였습니다. 막동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서려 하오. 썩 물러나시오. 선비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가 많았소이다. 옥년이 부엌 쪽을 흘깃봤습니다. 서 씨는 안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뒤주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껴둔 쌀 한 바가지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간 옥년이 선비의 손에 바가지를 쥐어줬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옥년의 얼굴을 한 번, 손을 한 번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 남은 먹물 자국에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고맙소. 선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떠나려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하시오. 옥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은 대로요. 선비가 삿갓챙을 눌러내리며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년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동이 행랑채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만인명이다. 옥년은 이미 짐 보따리를 등에 묶어둔 채였습니다. 뒷창을 밀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뒷뜰에 막동이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막동이었습니다. 서 씨가 둘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 옥년의 두 팔을 붙잡아 어두운 광 안으로 끌어넣었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옥년이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밖에서 서 씨와 막동의 목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한치명 날있게 오늘 중으로 알려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님. 옥년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찰에 적혀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치명. 이 고을 수령?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밖에서 발소리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고요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 속에 관복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삿갓 선비였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판수 어른의 따님이시오.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시윤이요. 처음부터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옥년이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찰부에서 첩보를 받았소. 최판수 어른이 장부를 남겼고 그 딸이 기록을 도왔다고. 박시윤이 옥년의 발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옥년이 집신 바닥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쌀값은 반드시 치르겠소. 박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서 씨와 막동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옥년은 대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서 씨가 끌려가면서 옥년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시윤이 옥년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서 씨가 순순히 입을 열 것 같지 않소?
폐사찰 석등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시오?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을 외곽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혼자 다니시던 곳이에요. 박시윤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러졌습니다. 박시윤이 앞서 걷고 옥년이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의 셋이 양옆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짧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시윤이 앞에 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옥년의 등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옥년이 몸을 돌리며 등에 진진 보따리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내의 주먹이 보따리에 막혔습니다. 그 틈에 옥년이 옆으로 빠져나와 산길을 뛰었습니다. 무너진 돌탑 사이로 낡은 석등이 보였습니다. 옥년이 석등 앞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찼습니다. 반자쯤 팠을까 기름 종이에 쌓인 묵직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옥년이 그것을 품에 안는 순간 박시윤이 달려왔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옥년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박시윤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썹을 좁혔습니다. 23 가구요. 옥년이 손끝으로 항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전답을 빼앗긴 집이요. 연도별로 다 적혀 있어요. 세금을 2번씩 거둔 내역도요. 박시윤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최판수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반드시 암행어사 손에 쥐어달라. 박시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옥년도 그 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 관복을 입은 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장부를 제출하시오. 감찰부명이요. 박시윤이 문서를 받아 훑었습니다. 날인 모양이 달랐습니다. 감찰부 규정과 형식이 다르오. 박시윤이 문서를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을 장터 담벼락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읽었습니다. 옥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 노비, 주인집 재물을 훔친 죄인, 신고자에게 은자 5냥. 장터 사람들이 방을 읽고는 슬쩍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이 묵던 주막방에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막 주인의 글씨였습니다. 방을 비워주시오. 옥년이 쪽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박시윤이 쪽지를 보고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걷는데 낡은 창고 뒷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흰 수염이 텁수룩한 노인이 안에서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칠복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칠복이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판수 어른 덕에 밥굶지않은 사람이 이 고을에만 얼마인지 아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소. 칠복이 잠깐 가슴께를 손으로 짚으며 낮게 기침했습니다. 옥년이 칠복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별거 아니오. 요즘 날이 차서 그렇소? 칠복이 손을 저으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한치명이 혼자 하는 게 아니오. 인근 세 고을 수령들이 다 엮여 있고 그 뒤에 한양 조정 실세가 있다는 소문이 상인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돌았소. 박시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시윤이 장부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년이 뒷표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종이결이 달랐습니다.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별지를 떼어냈습니다. 박시윤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필체가 아니에요. 옥년이 별지를 등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숫자와 한자가 뒤섞여 빼곡했습니다. 박시윤이 한참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옥년이 별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상인들끼리만 쓰는 장부 암호예요. 민감한 거래를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암호로 적혀 있다는 말이요. 이 숫자 배열이 그 책이랑 똑같아요. 이걸 쓴 사람은 아버지와 오래 거래한 사람이에요. 서로 믿지 않으면 이 암호를 알 수 없거든요. 옥년이 붓을 들었습니다. 옆에 종이를 펼치고 암호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박시윤이 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칠복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한 시즌이 넘었습니다. 옥년의 붓이 멈췄습니다. 엄도준. 옥년이 종이 위에 이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박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조 참판 엄도준 말이요. 한치명이 그 사람 밑에서 일했던 거예요. 빼앗은 것의 절반을 계속 올려보냈어요. 박시윤이 창고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였습니다. 칠복이 눈을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시윤이 발을 멈추고 옥년을 돌아봤습니다. 이건 내 어사 권한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한양 감찰부에 직접 전해야 하오. 파발만은 전부 한치명 손 아래 있잖아요. 박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공식 경로는 다 막혀 있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이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년이 장부를 들고 포목 더미 쪽으로 갔습니다. 더미 안쪽 깊숙이 손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본을 하나 만들어 둘게요. 박시윤이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날이 밝기 전에 마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속도가 있으니까요. 옥년이 붓을 고쳐 잡고 장부 첫 장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윤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칠복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한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칠복이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황보천이라고 운종가에서 비단전을 하는 양반이 있소. 판수 어른이랑 오래 거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소. 박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밀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의 붓소리와 박시윤의 붓소리가 창고 안에서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칠복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구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깥에서는 곽가의 부하들이 골목을 오가는 소리가 조용히 계속됐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창고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칠복이 밖을 살피러 나갔다가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곽가가 직접 움직이오. 부하 10명을 이끌고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소. 박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년은 방금 완성한 사본을 포목더미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맞은편 주막 처마 아래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짧게 눈짓했습니다. 뒷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박시윤이 옥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뒷골목 끝 빈 우물가에 사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윤초요. 사내가 박시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감찰부에서 먼저 내려온 밀정이요. 박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엄도준이 어사나리 존재를 파악했소. 한치명에게 밀서를 보냈는데 마패를 빼앗고 사고사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요. 사흘 전에 이미 전달됐소. 옥년이 박시윤을 바라봤습니다. 박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객이 있소. 윤초가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 뒤편 토굴에 셋이 숨어 있소. 오늘 밤 기습하도록 지시받았소. 마패와 장부를 동시에 없애려는 거요. 박시윤이 잠시 생각하다 윤초를 향해 말했습니다. 별지 내용을 필사해서 한양으로 먼저 가져가시오. 감찰부 수장에게 직접 전하되 내가 보냈다고 하시오. 윤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겠소. 윤초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시윤이 옥년을 돌아봤습니다. 주막방에 불을 켜두고 안에 있는 척해야 하오. 자객들이 그리로 올 거요. 그 순간 잡아야 하오. 옥년이 박시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창가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위험하오. 알아요. 옥년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옥년이 창가에 앉아 붓을 쥔 척했습니다. 박시윤은 문 뒤 그늘에 몸을 붙였습니다. 2시즌이 지났습니다. 기왓장이 삐걱거렸습니다. 옥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쾅 하고 창문이 부서졌습니다. 동시에 뒷벽도 뚫렸습니다. 자객 셋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시윤이 정면의 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번째 자객이 옥년에게 달려들어 품을 낚아챘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자객이 창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옥년이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에서 곽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장부를 곽가에게 넘겼습니다. 옥년이 뛰어들며 곽가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곽가가 옥년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뒤따라온 박시윤이 멈춰섰습니다. 마패를 내놓아라. 곽가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기왓장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셋이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단봉을 든 손이 번쩍였습니다. 곽가의 부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틈에 곽가가 장부를 품에 넣고 골목 밖으로 달렸습니다. 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박시윤이 뒤를 쫓았습니다. 관아 정문 앞이었습니다. 한치명이 포졸 20명을 거느리고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치명이 문서를 앞으로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마패를 위조해 어사 행세를 한 사기꾼이요. 결박하라. 포졸들이 박시윤을 에워쌌습니다. 박시윤이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치명이 비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것도 모조품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청을 높였습니다. 장쇠어른, 3년 전 빼앗긴 전답이 서마직이요. 갑술년 10월이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몸이 굳었습니다. 윤노인, 을미년 6월, 논 두마직이요. 옥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한치명이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해산시켜라. 군중 속에서 장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맞소. 내 전답이요. 빼앗긴 날짜도 금액도 다 맞소. 그 순간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시윤과 옥년의 팔이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쇠창살이 다쳤습니다. 장부는 한치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옥년이 흙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박시윤이 창살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칠복 어르신이 움직일 거요. 박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옥년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목 더미 안에 사본이 있어요. 칠복 어르신도 아버지한테 따로 맡아둔 게 있고요. 두 가지가 모두 살아있다는 말이요.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창살 사이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옥년이 집어들었습니다. 돌멩이를 싸고 있던 얇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칠복의 글씨였습니다. 사시의 난문 하수로를 열겠소. 장쇠. 옥년이 종이를 박시윤에게 건넸습니다. 박시윤이 읽고 나서 종이를 작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장쇠가 누구요? 전직 포교 출신 농부예요. 한치명한테 전답을 빼앗기고 아내까지 잃은 사람이에요. 박시윤이 창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시가 되었습니다. 관아 다말의 하수로에서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장쇠가 안쪽에서 빗장을 비틀었습니다. 이마에 굵은 땀이 흘렀습니다. 박시윤이 먼저 허리를 굽혀 물길을 따라 기어 들어갔습니다. 옥년이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찼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옥년이 입술을 꽉 다물고 기었습니다. 출구 쪽에서 장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년이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쇠가 허름한 농부 옷 두 벌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갈아입으시오.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장쇠가 칠복의 짐수레 앞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짐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삐를 쥐었습니다. 남문 앞에서 포졸 하나가 수레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짐이요? 포목이요. 장날 팔고 남은 거요. 칠복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졸이 짐짝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칠복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시오. 비단이란 말이요. 흠집 나면 어쩔 거요. 포졸이 손을 거두며 옆으로 비켰습니다. 수레가 남문을 통과했습니다. 관아에서 탈옥을 알아챈 것은 수레가 솔숲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뒤를 쫓았으나 칠복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을 외곽폐가 앞에서 수레가 멈췄습니다. 박시윤과 옥년이 짐짝 사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복이 폐가 안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낡은 기름 보자기 하나를 꺼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판수 어른이 2달 전에 맡겨두고 가셨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고 하셨소. 박시윤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사본이었습니다. 원본보다 훨씬 얇았지만 한치명과 엄도준의 거래 내역만 골라 적은 것이었습니다. 박시윤이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옥년이 집신 바닥을 눌렀습니다. 별지가 온전히 있었습니다. 박시윤이 장쇠를 돌아봤습니다. 한양으로 가주셔야 하오. 운종가 황보천이라는 비단전 상인을 찾으시오. 장쇠가 두 손으로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시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 목까지 하겠소. 장쇠가 부보상 행색으로 갈아입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칠복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짚었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옥년이 그 손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박시윤과 옥년은 바위 틈에 등을 기대고 번갈아 망을 봤습니다. 옥년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박시윤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찰부에 보낸 밀고문에 적혀 있었소.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장부 기록을 도왔지만 그 의미는 몰랐으면 한다고.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는데 길가 주막 앞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수배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시윤이 옥년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박시윤이 지게를 진 농부처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옥년은 반대편 길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왔습니다. 포졸들이 수배방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시윤이 포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년이 물동이를 이고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포졸들이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박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소. 옥년이 물동이를 내리며 앞을 봤습니다. 그 말이 동료에게 건네는 것인지 다른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고갯마루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고르며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시윤이 멈춰 섰습니다. 옥년도 돌아봤습니다. 곽가였습니다. 말을 탄 부하 5이 뒤를 따랐습니다. 고갯길을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뛰어야 하오. 두 사람이 고갯마루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굴렀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아래에서 짐꾼 행렬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장쇠가 있었습니다. 황보천 어른 행렬이요. 장쇠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짐꾼들이 고갯마루로 쏟아지며 곽가의 무리와 뒤엉켰습니다. 고함 소리와 짐짝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시윤이 옥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짐꾼 무리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행렬 중간쯤에서 황보천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술의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수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목 더미가 위로 덮였습니다. 곽가가 수레 몇 개를 뒤졌습니다. 앞쪽 수레만 들쑤시고 뒤쪽은 넘겼습니다. 황보천이 짐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해가 지기 전에 고을을 벗어나야 한다. 행렬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레 바닥에서 옥년이 숨을 참았습니다. 포목더미 사이로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수레가 멈췄습니다. 황보천이 포목더미를 걷어냈습니다. 고을 경계를 벗어났소. 옥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시윤이 수레에서 내리며 옥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년이 그 손을 잡고 내려섰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놓았습니다. 옥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시윤이 그 옆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내 황보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복만 어른을 만나야 하오. 오늘 저녁 안으로요. 등잔 3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긴 노인이 방 한가운데 앉아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복만이었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이복만이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눈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시윤과 옥년이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황보천이 문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이복만이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도준이 이런 짓을 했군요. 이복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관으로 있을 때 그 사람 아버지와 함께 일했소. 그 아들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복만이 사본을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내가 직접 감찰부에 전하겠소. 박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탈옥자 신분이요. 공식 경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알고 있소. 이복만이 박시윤을 바라봤습니다. 감찰부 수장 아버지와 내가 수십 년을 함께 했소.
아들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요. 사본과 함께 자초지종을 적은 서신을 같이 넣겠소. 옥년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복만이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최판수 어른 따님이시오. 예. 그 양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군요. 살아계셨더라면. 이복만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황보천의 비단전으로 감찰부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박시윤의 신원을 공식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패 재발급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시윤이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뜰 때는 표정이 가지런했습니다. 황보천이 옥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초라는 밀정 양반이 먼저 도착했다고 하오. 별지 필사본을 들고 갔더군요. 두 경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 감찰부가 빠르게 움직인 거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감찰부 포졸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엄도준의 관저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문서를 불태우려던 것이었습니다. 감찰부 포졸들이 연기를 보고 뛰어들어 절반이 탄 문서를 건져냈습니다. 한치명에게 보낸 밀서의 초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홍산 고을에서는 한치명이 원본 장부를 화로에 밀어 넣으려다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곽가는 담을 넘어 달아나다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시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감찰부 청문에 나가야 하오. 증인으로 서야 하오. 옥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아침이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한양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알았다면 어떤 얼굴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시윤이 방을 나서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옥년 쪽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잘 쉬시오. 내일부터는 또 싸워야 하니. 문이 닫혔습니다. 옥년이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쌀 한 바가지를 건네는 데 걸린 시간은 수만 번 쉬는 것보다 짧았습니다. 옥년은 그 순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넸습니다. 아버지 최판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상장부에 사람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그 마음이 장부가 되고 장부가 증거가 되고 증거가 고을 하나를 살렸습니다. 옥년이 이긴 것은 칼이나 마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믿어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홍산 장터 입구에 세워진 빗돌에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최판수, 옥년, 그리고 쌀 한 바가지. 그 네 글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